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어젯밤 10시쯤 서울에 최근접한 후에 북한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서울 지역을 벗어났지만 중부지방엔 오전까지 비바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엔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잼버리 대회 피나레를 장식할 K-팝 콘서트가 오늘 열립니다. 관전 포인트 살펴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수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와이를 재난 지역으로 선언하고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카눈이 어젯밤 10시쯤 서울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뒤에 오늘 새벽 북한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했지만 이 서울과 수도권에는 위력이 약해진 상태로 와서 우려했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전정원 기자입니다. 한옥 지붕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푹 꺼졌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주택 내부는 목재 구조물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낮 5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옥 건물이 비바람에 무너졌습니다. 주택에 사람이 살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 초속 20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카눈이 서울 동쪽 약 50km 부근까지 근접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은평구에선 비바람에 나무가 넘어지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전기가 끊기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틀 새 경기 화성엔 132mm, 용인 118mm, 오산 12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서울에도 11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계속된 비로 청계천 일부 구간은 물에 잠길 만큼 수위가 올라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태풍으로 서울 시내 5개 둔치 주차장과 8개 숲길 등의 출입도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태풍 카눈이 오늘 새벽을 기해 강화도 이북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수도권은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4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태풍 카눈 오늘 새벽 북한으로 빠져나갔지만 전국 곳곳은 아직까지 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강원 영서 또 충청 북부에는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중부지방에는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아 기자, 현재 잠수교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지나가면서 붉은 빗줄기도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곳 잠수교의 수위도 오전 7시 기준 4.2m까지 내려가면서 출근길 통행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엔 오늘부터 내일까지 5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면서 주요 하천과 등산로의 출입이 통제돼 있는 만큼 외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은 현재 북쪽으로 올라갔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이어지는 등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에서 20에서 60mm,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와 충남 북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고 지역에 따라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서해안에는 높은 파도가 밀려와 해안 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해야 합니다. 강원도 동해안에는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오늘 낮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무르는 등 수도권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은 다소 수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남부지방은 다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잠수교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네, 조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밤 피해 상황을 집계 발표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피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태풍으로 제방 유실,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는 모두 361건 집계됐습니다. 공공시설 184건, 사유시설 177건의 피해가 났습니다. 상가 침수는 16건, 도로 침수와 유실 64건 등입니다.
주택 침수는 30건, 하소는 3건이 집계됐는데 강원도가 19건 침수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대본은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집계했습니다. 어제 대구 군위군 하천에서 67살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대구 달성군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하천으로 추락해 실종됐지만 중대본은 태풍 인명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집계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태풍 피해 위험 지역에서 15,000여 명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정전 피해는 약 4만 세대에서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94% 정도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코레일 측은 오늘 대부분 구간에서 열차 운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강수량이 많아 운행이 중지됐던 경전선, 태백선, 경북선, 영동선 구간은 시설물 안전을 확인한 뒤에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초속 35m의 강풍을 동반한 이번 태풍은 전국에 물폭탄을 뿌렸습니다. 축사와 옹벽이 무너지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전국의 피해 상황 윤동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축사로 사용하는 창고 건물이 굉음과 함께 폭삭 무너집니다. 집주인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부서진 잔해물에 뒤덮여 넘어집니다. 태풍 카눈이 몰고 온 강풍과 밤새 50mm가 넘는 폭우에 시달리던 주택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왔다 하면서 탁 뒤에서 땅 잡아 당기면서 넘어가 보자. 나막 발로 떨리면서. 경남 양산에 350mm 폭우가 내리는 등 불경에는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경남 창원 시내 상가 앞 도로는 폭우가 쏟아진 지 1시간 만에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건물 지하 주차장에도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60대 여성이 갑자기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갔는데 어떡해. 경찰관 2명이 100m가량 떠내려갔던 여성을 끝까지 따라간 끝에 놓치지 않고 구조했습니다. 지난달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던 경북 예천 벌방리는 비가 많이 오면서 골목길이 급류로 변해버렸습니다. 처음에도 물이 요만큼밖에 안 찼거든. 요만큼밖에 안 찼는데 갑자기 들삭지 뿌렸어요. 그때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강원 양양에선 폭우에 옹벽이 무너지고 리조트로 들어가는 산길도 흘러내린 흙더미에 막혔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왕복 4차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6호 태풍 카눈 어젯밤 서울을 지나서 현재 평양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번 태풍의 특징과 피해들 사회부 전정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전 기자 먼저 현재 태풍 위치 정확히 어디 있습니까? 네, 오전 6시를 기준으로 6호 태풍 카눈은 강화도 북쪽 약 70km 육상에서 시속 14km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네. 중심 기압이 994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18m에 달할 만큼 여전히 강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아침 9시쯤 북한 평양에 인접한 뒤 오후 3시쯤에는 평양 서북서쪽 해상에서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피해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어젯밤에 태풍이 관통을 했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네, 태풍 카눈은 어젯밤 10시쯤 서울 동북동쪽 약 30km 육상에 위치하면서 가장 근접했습니다. 카눈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다소 위력이 약해지고 수도권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는 반경의 왼쪽에 위치했지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5시 30분쯤엔 서울 종로구의 한 한옥 건물 지붕이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4명이 급히 몸을 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요. 은평구에선 비바람에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인근 아파트 주민과 상인들이 전기가 끊기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서울엔 112.5mm의 비가 내렸고요. 경기 화성엔 132mm, 안성엔 165mm의 굵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초에 걱정했던 것보다 위력이 조금 약하다 이런 얘기인데 얼마나 약해진 겁니까? 네, 강도 강이었던 태풍 카눈은 경남 거제에 상륙하면서 강도가 중으로 내려왔는데요. 태풍의 에너지원이 되는 따뜻한 바닷물의 힘을 받지 못하면서 상륙 6시간 만에 강도 등급이 없는 일반 태풍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동 속도가 느리다 보니 육지에서 오래 머물렀고 그만큼 지형지물과 마찰이 많아지면서 수도권을 지날 쯤엔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었지만 남부지방은 피해가 좀 있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태풍의 위험 방향에 들었던 경상도와 강원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대구 군위군에서는
60대 남성이 하천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예.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고요. 오후 1시 45분쯤엔 대구 달성군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남성이 도랑에 빠져서 실종되면서 소방과 경찰이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예. 또 경남 창원에서는 역류하는 하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차도 위에 맨홀 뚜껑이 달리는 버스 바닥으로 튀어오르는 사고가 벌어져서 네. 승객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구미에서는 천연기념물인 반송 일부가 바람에 쓰러졌고 충북 보은에서도 600살 된 정의품송 가지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근데 이렇게 태풍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태풍은 예.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네. 한반도의 오른쪽, 즉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번 태풍 카눈은 한반도로 상륙하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대로 북상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한 태풍은 관측 자료가 쌓이기 시작한 1951년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네. 또 태풍 카눈은 거북이 태풍이라고 불릴 만큼 네. 그 이동 속도도 굉장히 느렸습니다. 20km 안팎으로 이동하면서 천천히 그만큼 또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태풍 카눈이 오후 3시쯤 평양 부근에서 소멸한다면 우리나라 거제에 상륙한 때부터 약 30시간 동안이나 한반도에 머물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 2002년 여름 태풍 루사가 한반도에 내린 지 21시간 만에 사라진 적이 있는데 예. 이대로라면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길게 내륙에서 이동하다 사라진 태풍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네. 태풍의 눈 자체는 한반도의 남쪽을 벗어났지만 네. 아직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엔 내일까지 최대 40mm의 비가 오겠고 예. 인천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엔 최대 60mm의 비 소식이 예고돼 있습니다. 강원과 충청에도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오늘 오전까지 중부 내륙에 순간 풍속이 최대 초속 15m 내외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비가 있으니까요. 바람도 있고요. 좀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사회부 전정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와이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최소 36명이 숨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와이를 재난 지역으로 승인했고 수습에 연방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이 불구덩이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Let's go!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보지만 사방이 불과 연기로 뒤덮여 속력을 내지 못합니다. 현지 시간 9일 하와이 마우이 섬에 대형 산불이 덮쳤습니다. 불씨가 허리케인을 타고 주요 관광지 라하이나 지역까지 무섭게 번지면서 휴양지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We just had the worst disaster I've ever seen. All line is burnt to crisp, and it's like an apocalypse. 수천 명이 자택과 숙소에서 필사에 탈출을 했고 일부는 바닷가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마우이 섬에서 가장 오래된 집을 포함해 박물관 등 건물 270여 채가 불에 탔고 관광객 약 2,000명은 공항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I mean, just the fact that it was spreading so fast and we didn't really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현재까지 최소 36명이 숨졌는데 불길이 여전히 강한 데다 수색이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인 관광객이나 한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전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17일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4번째 검찰 출석인데 특혜성 인허가와 관련한 이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대장동과 위례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2차례, 성남FC 3자 뇌물 혐의로 1차례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17일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가 용도를 4단계 상향하는 등 특혜성 인허가를 해주면서 개발업체가 3천억 원대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대표의 주요 혐의는 배임. 최종 결재권자로 성남 도계공 참여를 배제해 성남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이재명한테 확인했더니 몰랐냐고 그러더라고. 정주성한테 했더니 너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검찰 관계자는 인허가 원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연루된 검사 사칭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사주한 혐의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였던 배모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 씨 유죄가 확정되면 공범으로 수사 중인 김혜경 씨도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에 네 번째 검찰 출석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 내에서 지금 사법 리스크 논란 지금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표 자신을 향한 이 검찰 수사 국가폭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당대표 취임 이후에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입니다. 당 분위기 어수선할 텐데 대표 사법 리스크 불거진데 당내 분위기가 먼저 어떤지 우리 신경민 전 의원님께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위기감은 이제 최고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네. 긴장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난번 3번에 걸친 소환보다 이번 건은 네. 지금 백현동 건은 굉장히 수사가 오래됐고 백현동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이 됐고 재판 중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번 건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앙지검이 백현동 건으로 소환을 했는데 네. 지금 이거보다 더 큰 건이 사실은 쌍방울 건으로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원지검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 진행 중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진술 번복이 또 번복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진술의 진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 결론이 나야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이 소환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게 이제 8월 말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환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소환이 끝이 아니고 소환이 한 차례 더 대기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서 검찰의 이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이 대표로서는 지금 좀 어수선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원지검에서도 이제 쌍방 관련해서 부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겹쳐서 앞으로 줄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지난번 대장동 수사를 보면 두 개를 합해서 불렀는데 그렇죠. 이번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이번에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국가 폭력이라면서 이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국가 폭력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정당한 수사인 것은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백현동이라는 게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부지 떠나고 그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 업체가 두 번에 걸쳐서 뭘 요구했냐면 여기가 자연 녹지 지역인데 2단계만 올려달라고 성남시에 요구했어요. 계속 몇 년 동안 그 2단계도 안 해줬는데 김인섭이라고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이재명 시장을 잘 아는 분이겠죠. 네. 그분을 영입한 지 석 달 만에 용지가 4단계 상향 조정됐어요. 예. 그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졌을 테고 또한 10% 그러니까 임대주택 비율이 10%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3,100억을 가져간 거예요. 예. 그래서 김인섭 씨가 구속된 것도 뭐냐? 77억을 받은 거예요. 그 대가로. 그러면 이게 특혜잖아요. 이게 용도 변경 특혜다.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아니냐. 가운데 낀 게 누구냐? 정진상 정책실장이었다. 이 구도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개입한 정황, 다시 말하면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시장이 개입한 정황을 찾아냈고 여기를 소환해서
추궁하겠다는 거니까 이것은 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바뀌었다.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검찰 조사 후에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제 재발로 출석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대북송금과 백현동 사건을 묶어서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비명계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한다면 이 대표 스스로 가결표를 던져달라고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 같으십니까? 자, 이제 분리 소환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영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동의안, 영장 심사까지가 이제 한 패키지로 들어오게 통합이 돼서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요.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8월 16일 이후에 임시회는 휴회가 가능한 회기입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는 정기회가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면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휴회가 불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 속도로 봐서는 통합된 영장과 체포동의안이 오고 이럴 경우에 임시국회가 아니고 정기국회가 되면은 휴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6월 달에 금방 했던 그 발언대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가결을 결정해달라라고 국회의원들한테 호소를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직접 나서서.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본인의 신상 발언 순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겉으로는 가결을 호소하면서 뒤로는 부결을 로비하는 그런 행태가 나올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대표가 이건 결정을 해야 됩니다. 6월 달에 대표 연설을 통해서 약속을 했던 대로 가결을 호소하면서 영장 판사 앞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정도거든요. 지금은 이 방법밖에 택할 수가 없는 것이 정기국회의 지금 법률적인 정기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질 거라 이런 관측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거치 논란에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 신성범 전 의원께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피할 수 없다. 거치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재판에서 민변 변호사가 놀라운 사실을 스스로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검찰의 진술을 바꿨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300만 달러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로 북한에 줬습니다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지금 검찰 진술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화영 씨가. 그게 사실은 처음 공개된 거란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12월에 부지사 사퇴할 때 그 쌍방울이 대납했습니다라는 사실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또 뭐 보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납하기로 했다는 제가 보기에는 대납하기로 했다. 사전 보고도 됐고 대납했다 했기 때문에 곧 북한에서 초청장이 올 것 같다라는 사실까지도 보고한 걸로 보여져요.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그렇다면 이 대목이 굉장히 커지는 거다. 또 하나는 뭐 김성태가 과거에 이재명 지사 재판 때 자기가 재판부에 로비한 것도 폭로하겠다고 협박도 한다는 이런 그런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난해 1차 대장동 때와는 다른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좀 더 직접적 이역이 된다라고 본다면 당내에서 도대체 이재명 대표 얼굴로 내년 총선 칠 수 있겠냐는 그 고민은 계속 깊어질 테고 거치 논란은 계속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행비서 배모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혜경 씨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에 김혜경 씨의 이 대국민 사과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자, 배모 씨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구속은 면을 했지만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한테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은? 지금 어제 나온 선고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법인카드 오남용이 있었어요. 유용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의원 부인 4사람하고 김혜경 씨가 밥을 먹은 부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 따라서 지금 법인카드 오남용에 대한 굉장히 광범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예. 따라서 어저께 또 한 건이 별건으로 물론 있었죠. 조민 씨를 어제 기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사건을 묵혔다가 한참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 변화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뭐 경제적 상황을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기소를 하는 묵히는 기소를 어저께 한 것을 여러 사람들이 봤거든요. 네. 이 사건, 법인카드 오남용 사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인카드 오남용 사건은 수사를 만약에 본격적으로 검찰이 지금부터 한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관여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다 관여될 수 있고 김혜경 씨도 관여될 수 있고 문제는 이재명 지사도 당시 도지사였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에 혐의를 걸겠다 그러면 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 묵혀 있는 사건이어서 전혀 짐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저께 선고 결과를 보는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범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저 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는 혹시 부부 리스크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김혜경 씨가 배모 씨의 배 사무관의 공동정범이에요. 공동정범으로 돼 있어요. 기소는 안 되고 그 수사는 잠깐 스톱된 상태인데 어제 보면 배모 씨가 이야기했던 중에 알다시피 처방받은 약 김혜경 씨한테 전달하고 직접 내가 먹었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 좀 더 나가게 되면 이른바 법카, 경기도 법카의 전반적인 실태로 나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김혜경 리스크와 이재명 리스크가 합쳐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딴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혁신위가요. 최종 혁신안을 발표를 하고 조기 해산을 했습니다. 혁신안 내용 무엇이 있는지 먼저 직접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에 이제 선출해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태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들으신 것처럼 먼저 김은경 위원장 중진과 원로들을 겨냥해서 용태를 결단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또 현역 의원들에게 공천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혁신안 내용에 대해서 신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 기대가 별로 없었거든요. 혁신위에 대해서. 그 기대만큼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내로남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이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도덕과 법률을 지키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도덕, 윤리 그리고 법률을
우습게 알고 위반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특히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사건이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내로남불, 이 위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채찍을 들은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다른 얘기를 실컷 하고 갔는데 이 어저께 얘기한 얘기를 혁신이가 하고 끝날 것이다라는 예고나 예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이는 기대만큼 하고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가 낮았기 때문에 원하는 높은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 대표를 뽑을 때 대의원 투표를 없애고 또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이 됐죠. 이 권리당원에게 사실상 이렇게 되니까 이제 친명 강성 지지층이 아무래도 많게 되니까 요것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그러게 현재 보면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민주당을 보십시오. 권리당원이 40%, 그다음에 대의원이 30% 있었어요. 근데 대의원을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 투표 70%. 그러면 이런 30%를 합한다 그러면 권리당원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예요. 권리당원만 강화되는 거죠. 그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의원 선출은 현재 비명계의 의원들이 강한 거고 권리당원은 말씀하신 대로 친명계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당내 헤게모니 투쟁에서 당내 투쟁에서는 완벽하게 친명 강성 지지자층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데 영향력을 키우는 혁신 결과를 혁신안을 내놨다라고 하는 건데 저기서는 왜 문제가 되냐고 보냐면은 이게 혁신이냐 말이에요. 다시 말해 지난번 혁신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돈봉투 사건 때문에 도덕성 회복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당내 투쟁에 가장 쓰임직한 당 대표 투표 비율 여기에 많은 전력을 기울인 듯한 이게 도대체 뭐냐? 국민들 관심이 별로 국민들은 관심은 없지만 당원들은 관심이 있는 이런 사안에 매몰된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요거는 조금 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 대의원제를 줄인 것도 아니고 아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에서 권리당원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사퇴하고 나서 다시 했을 때 이제 대표 뽑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분위기는 어떻게 읽히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8, 9월 사법 리스크하고 이제 연동이 되는 건데 이번에 과연 이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극복할 수 있고 다시 제대로 대표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게 모든 절차가 8, 9월에 진행이 돼가지고 구속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전당대회 선택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대위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임시 지도부가 있을 거고요. 임시 지도부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건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요. 전대에서 이런 룰이 만약에 전대에서 이번에 결정이 된다면 누가 가장 유리하냐를 놓고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대위를 만약에 한다면은 비대위에는 누가 적합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실제로 돌고 있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후보들도 몇 명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전혀 알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입 밖에 내서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8, 9월에 민주당 내 또 이재명 대표의 정치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촉각을 기울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찰이 부모와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전 장관은 차라리 나를 고문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 공소시효를 약 보름 앞두고 조민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조국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영문도 모른 채 부모 말만 따른 게 아니라 가짜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일부 다투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SNS를 통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차라리 나를 고문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소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기소를 하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소유예냐, 기소냐 이것이 문제로다 얘기를 했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형법 51조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한다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경한 범죄 그리고 또 범행 후에 반성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위계에 관한 공무집행방해라든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범행 혐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검찰로서는 통상의 어떤 기소유예의 조건에 맞지 않다라고 봤고 나아가서 기소한 이후에 본인이 부인하다 보니까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검찰 조민 씨의 반성 태도, 조국 부부의 입장을 보고 조 씨의 기소 여부 결정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조민 씨가 의사 면허도 반납을 했고요. 맞습니다. 또 입학 취소 처분 그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하는 것도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사과문도 조국 정경심 교수 명의로 사과문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기소가 된 이유는 뭔가요? 사실 검찰은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도 일부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달부터 검찰은 이 공범으로 돼 있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태도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딸의 태도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반성 여부를 보겠다. 이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어떤 피의자의 반성 여부를 갖고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의 자백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 이후에 조국 전 장관 부부 등의 조치는 지금 짚어주신 대로 상당히 좀 낮은 자세로 이 혐의를 전면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면허 다 반납했고요. 관련된 소송 다 취하하면서 지금까지 이 특혜를 입었다는 부분과 관련한 그 결과물을 다 내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끝내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예, 지금 정경심 교수도 복역 중인데 이렇게 가족들이 이런 상황인데도 그럼 이게 가만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성년자에 대해서 기소유예 할 경우에는 부모를 불러가지고 훈계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아이를 잘 기르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어떤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기소유예를 하는데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4년 그러니까 조민 씨 나이가 23 내지 24살 정도로 해서 성인일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사 판결에서 조민 씨가 공범이다라고 유죄로 적시돼 있고 나아가서 지금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도 지금 혐의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를 해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뭔가 자백을 하고 범죄 자체 지금 본인이 어떤 학위라든가 아니면은 소송에 대한 것을 취하하는 것이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반납이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것을 온전히 이제 자백을 하고 자복을 해야 기소유예를 해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서는 기소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 원칙대로 지금 기소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민 씨의 기소 소식이 나온 때 조국 전 장관 차라리 나를 고문하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멸문지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최성원 씨 이야기도 계속 비교가 되는데 되고 있죠. 최성원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끝까지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혐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화여대 부정 입학 등등과 관련한 출결 처리 관련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 그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그 쌍둥이 딸
내신 비리와 관련해서도 많이 비교가 되죠. 예. 같은 선상에서 일단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때도 검찰이 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참작해서 가정법원으로 보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 가족을 사실상의 한 건으로 이렇게 전부 기소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또 하나는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4년 전에 수사 초기에 기소했으면 됩니다. 예. 지금 와서 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 이후에 그 자녀까지 기소를 한다. 이 부분은 당사자로서는 차라리 고문을 받는 게 낫다. 멸문지화가 법률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요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네, 최 씨는 반성문을 쓰겠다면서도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라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경찰서 문을 나섭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는 죄책감을 느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반성문 제출 의사를 묻는 질문엔 구치소에 가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본인도 스토킹 피해자라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여부는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평가 항목 가운데 대인관계와 정서적 문항 등 4개 항목에서 채점이 불가해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원종을 살인과 살인미수 또 살인 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잼버리 K-팝 콘서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오늘 열릴 콘서트의 관전 포인트 무엇인지 윤수정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열리는 건 확정이 된 겁니까? 오늘 저녁에 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는 기상청 관련 데이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취소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잼버리 조직이 있는 대원들이 이제 버스 1000여 대에 배치된 그 전담 요원 안내를 받아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까지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경찰 그리고 소방 인력 등이 이제 함께 동원이 돼서 그 콘서트 인근의 교통 통제를 함께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출연진을 놓고도 참 말들이 많았었는데 막판에 이제 인기 그룹 아이브가 콘서트에 합류를 하면서 총 19개 팀이 공연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출연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이제 급하게 정해지는 과정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콘서트 일정이 급박하게 좀 변경이 되면서 이들이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KBS에서 폐영식이 예정이 된 같은 날에 녹화 예정이었던 뮤직뱅크 출연진들이 대거 섭외가 되면서 그들이 대부분 이 무대에 함께 서게 됐고요. 또 기존에 참가하기로 했던 출연진 일부도 일정을 급하게 조율을 하면서 폐영식 전날인 10일에서야 완전히 그 출연진 라인업이 발표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거 BTS 출연 여부였잖아요. 팬들의 반응이 좀 격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갔었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조금 여론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얘기가 나온 거는 정치권 일각에서 지금 현재 멤버 일부가 군복무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제 국방부 협조를 얻어서 조금 출연을 시키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제 BTS 팬들 입장에서는 아이돌 징병제냐라는 말까지 거론을 하면서 반대 성명까지 낸 상황이고요. 기존 출연진들까지도 혹시라도 이제 출연 섭외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좀 제기가 되면서
하면서 문체부가 한 차례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이제 부인하는 공식 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워낙 변수가 많았다 보니까 후속사 측에서도 많이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윤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인데요. 네. 그 개별 소속사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사실 팬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 비교적 좀 부정적인 반응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그 요구를 하는 게 사실 거절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네. 하지만 국가 행사인 만큼 이게 이제 가수들의 경력에도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니다라면서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좋은 그 반응들을 조금 보였고요. 네. 또 뮤직뱅크 출연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그 사전에 출연 일정을 빼놓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그 출연 그 섭외가 들어왔을 때 생각보다 수월하게 그 응했다는 말들도 전해지고 있고요. 예. 또 그 일부 출연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그 일정을 굉장히 잘 조율을 하면서 그 문체부 쪽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그 문체부하고 KBS 쪽이 좀 기존에 급하게 너무 섭외를 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채널로 소속사에 그 요청을 해서 그걸 네. 좀 정리하는 게 난감했다 정도의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안전일 거 아니에요. 근데 태풍 때문에 준비를 미리 많이 못했던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고 전혀 공연하는데 무리가 없는 상황인가요? 사실 그 가요계에서는 출연진 섭외보다도 이 공연장 안정에 네. 대한 안정성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연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4만여 명이 참여를 하는 공연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런 공연의 경우에는 사실 통상적으로 1, 2주 정도의 그 기간을 소요를 해서 무대를 설치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 경우는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4일가량 만에 무대를 지금 마련을 한 상황이고요. 또 공연이 열리는 서울 월드컵 상암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우천시에 조금 취약하기도 하고 K-팝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설치가 되는 게 대형 전광판이라든지 다수의 전기선들이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강풍으로 인한 취약성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행안부하고 문체부도 이제 현장에 기상 예보관을 상주를 시키면서 긴밀하게 기상 데이터를 그 확인을 해가면서 안전에 가장 최우선을 두고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잼버리 대회가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K-팝이라는 장르 자체는 이 과정에서 잡음은 많았지만 사실 네. K-팝이라는 이 장르 자체는 해외에서 굉장히 그 대표 이미지가 다수의 그 다양한 국적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르처럼 여겨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잼버리 그 축제의 취지에도 조금 맞는 장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 부분을 좀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K-트로트 임영웅 씨 불러달라는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임영웅 씨가 출연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급하게 일정을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임영웅 씨도 아마 그 요청을 받았을 때 흔쾌히 출연을 좀 응하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조금 문체부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속 35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카눈은 전국에 물폭탄을 뿌렸습니다. 주요 피해 상황 윤동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축사로 사용하는 창고 건물이 굉음과 함께 폭삭 무너집니다. 집주인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부서진 잔해물에 뒤덮여 넘어집니다. 태풍 카눈이 몰고 온 강풍과 밤새 50mm가 넘는 폭우에 시달리던 주택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왔다 하면서 탁 뒤에서 땅 잡아 당기면서 그런데 넘어가 보자. 나막 발로 떨어지네. 경남 양산에 350mm 폭우가 내리는 등 부울경에는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경남 창원 시내 상가 앞 도로는 폭우가 쏟아진 지 1시간 만에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건물 지하 주차장에도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60대 여성이 갑자기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갔는데 어떡해. 경찰관 2명이 100m가량 떠내려갔던 여성을 끝까지 따라간 끝에 놓치지 않고 구조했습니다. 지난달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던 경북 예천 벌방리는 비가 많이 오면서 골목길이 급류로 변해버렸습니다. 처음에도 물이 요만큼밖에 안 찼거든. 요만큼밖에 안 찼는데 갑자기 들삭지 뿌렸어요. 그때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강원 양양에선 폭우에 옹벽이 무너지고
리조트로 들어가는 산길도 흘러내린 흙더미에 막혔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왕복 4차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세계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던 댄스 파티를 즐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서울 상암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와 폐영식으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마무리되는데요. 새만금 야영장을 떠났던 대원들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한국 문화 체험을 하며 제2의 잼버리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흥에 겨워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 마치 축제 같습니다. 볼리비아 대원들은 수원 전통문화관을 방문해서 다도 체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위스 스카우트 대원들은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태권도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노르웨이 대원들은 청화백자를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문화체험을 하던 각국 대원들은 2개의 잼버리를 경험하는 게 너무 흥미롭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야영장에서 고생하던 모습이 생생한데 그래도 이렇게 웃음을 되찾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대원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행사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험난한 야영을 했던 스카우트 대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와 기업, 대학, 종교계까지 발벗고 나섰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는 지난주에 끝났지만 대원들을 위해서 머드 체험존을 다시 만들어서 10여 개국 대원 4천여 명이 신나게 머드 체험을 즐겼습니다. 그 밖에도 각국 대원들은 템플 스테이도 해보고 한국 요리도 배워봤는데요. 한 영국 대원은 한국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다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사과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잼버리의 책임 소재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한국을 찾아온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리는 K-팝 콘서트도 멋지게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현재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동해상과 서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남아있고요. 강풍주의보와 폭풍해일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풍이 점차 멀어지면서 강원과 충청 지역의 비는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새벽까지도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비의 양은 경기 서해안과 북부 내륙에 20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최대 4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일부 내륙 지역에선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5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31도, 대구와 안동 32도로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앞으로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까지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